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단하게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하락세가 끝나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오늘 미국 시장이 진짜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이제 하락세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막판에 아쉽게 매도세가 좀 거칠게 나왔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좀 기대가 이만큼 올랐다가 쑥 빠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늘 사실 이제 전일 미국장 마감만 봤을 때는 네.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근데 실제로 지금 사실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환율도 계속 최근에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는 모습.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예 사지를 않고 있거든요, 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력 수급 주체 자체가 지금 매수세를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다 최근에 또 이제 뭐 삼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쵸. 수급 때문에 굉장히 급락했던 종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투심이 또 약화됐던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신용 물량이 좀 많은 종목들, 좀 약간 펀더멘탈이 거기서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또 빠져나오고 있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좀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OMC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회의 내용도 있고요. 이제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애플 실적 발표도 남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 주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수의 어떤 방향성에 선베팅하는 전략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종목별 장세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시장 대비 좀 저평가된 종목들, 예를 들어 급등한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신용 물량들 좀 적은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좀 대비를 하시고, 일단 실적 발표가 계속 되잖아요. 맞아요. 실적 시즌에 실적 안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사실 1년으로 보면요, 거의 7개월 반이 실적 시즌이에요. 그렇죠. 1분기가 한 달 반, 2분기가 한 달 반, 거의 3분기가 한 달 반, 그리고 더 4분기 실적, 연실적은 실적 시즌입니다. 3개월이에요. 1, 2, 3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면 계속 이제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주를 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론 공부도 좀 하시면 이런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오히려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진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교체 매매로 포트를 좀 단단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도 변동성은 시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저평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 그리고 이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송현 매니저님 5월입니다. 5월 달에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5월에도 2차 전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다음 차기 주도 섹터를 좀 찾는 게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좋을까? 둘 중에 뭐가 더 일단은 전략적으로 좋을까요? 예, 2차 전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증권사 리포트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목표치를 대폭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반대는 대폭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라든가 이제 시장성 굉장히 우리가 큰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버블이 껴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5월 달에는 우리가 약간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다음 주 지금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시장에서는 87%가량 0.25%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13% 정도는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다가왔지 않냐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짙었던 뭐 철강, 조선, 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평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5월 달부터는 약간 우리가 수급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을 감안을 해서,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받쳐주면서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약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근한달 정도 지금 이제 코스피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맞아요. 5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5월 시장이 4월이 워낙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5월 시장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던 시장은 사실
안 어려웠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가 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네, 5월 시장은 항상 좀 어려웠기 때문에 5월 시장이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4월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상승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는 앞서서 이 지수에 베팅하는 걸 좀 삼가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수 예를 들어서 뭐 밴딩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놓는 게 좀 좋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2,500선을 지키긴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2,500선 우리가 그래도 좀 하단 라인에서 좀 높은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지금 최근에 지수 조정이 좀 있었지만 네. 이게 사실 지수의 방향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지수가 사실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눌림이 좀 나왔던 거고 사실 쏠림 현상이 좀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수가 좀 조정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서 지금 조정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2차전 종목 중에 못 샀던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인해서 밀려 내려오면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그쵸. 없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베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달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이미 4월달에 조금 조정이 받아서 가격 좀 부담이 좀 덜어졌거든요. 막판에, 그쵸. 네, 그래서 일단 5월달도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 방향 자체가 좀 꺾인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평가 종목들 담아가는 전략이라면 올해 상반기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막바지 저평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잘 픽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또 두 분이 또 그런 종목들 섹터들 잘 챙겨주시니까 오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지난주 먼저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결과 볼까요? 자, 최고가 기준으로 박철수 매니저의 모빌리티는 5.2% 수익, 그리고 송유 매니저의 항공은 3.25%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K카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입니다. 마이너스 0.97%, 그다음 최고가가 5.2. 송유 매니저 제주항공 종가 기준 마이너스 2.97%, 최고가 기준 3.25% 상승입니다. 송유 매니저님, 근데 두 분 모두 종가 기준, 최고가 기준 보면 이번 주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공교롭게도 그렇게 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나름대로 저는 선방을 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1분기 수송 실적을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LCC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항공 다음으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이제 실적 고성장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LCC에서도 단연 독보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중장거리 노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지금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좋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 대응 전략 그 구간에 그대로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 그대로 유의하도록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주가 더 당장 5월 첫째 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인들 이제 휴가 기간이 엄청 길게 보장이 돼서 아마 국내 유입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음 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항공주 제주항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의 K카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K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일단은 오히려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좀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온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중고차 관련된 sek터 자체가 2022년도 작년에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세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K카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경쟁 상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 대한 압박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4일, 뭐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요거를 이벤트 드리븐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좋은데 사실 2분기와 3분기를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은 2, 3분기가 보통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은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일단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순이익이 올해 2023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 고성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상당히 장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표가 그 17,0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61선과 121선 중장기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3,000원으로 유지하시면서 추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카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당장 5월 첫째 주를 담당해줄, 구해줄 수 있는 섹터 어떤 섹터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공개해 주시죠. 박철수 매니저는 화장품을 준비했고 송유희 매니저는 원전입니다. 송유희 매니저님, 원전이 이제 다음 주쯤에 이슈가 한번 나올 때가 됐나요? 쿨타임 한번 돌았나요, 이제? 쿨타임이 이제 우리가 앞전에 태조 이방원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시세 급등했는데 원전이 이제 그 차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뭐 케바케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원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자, 화장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항공주. 이제 송유희 매니저 항공주 이야기했듯이 이쪽에도 뭐 중국인들의 유입 기대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중국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일본이라든지 비중국들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쵸. 5월 달이 화장품 업계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 이제 4월이 이제 끝났잖아요. 거래일이. 그쵸. 다음 달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수기 효과로 한번 추가 수급 유입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일단 실적 좋고요. 성수기 효과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역시나 볼만한 섹터니까요. 오늘 한번 종목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백화점 갈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쵸. 5월이 되면 화장품 섹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과 화장품 오늘 구해줘 다음 주 두 가지 섹터입니다. 먼저 그럼 송유희 매니저의 원전 섹터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조 이방원 이후에 쿨타임이 다 돌았을지 다음 주 기대가 되는 송유희 매니저 헬스 섹터 원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전에 우리가 태조 이방원 굉장히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다들 한 번씩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 현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원전을 좀 이제 관심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별 발전 비중입니다. 에너지별 발전 비중 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보시면은 자, 거의 크게 한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전의 영향을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죠. 중요한 거는 글로벌적인 추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주요 국가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자,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요. 석탄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주황색, 중국 같은 경우는 63.2%가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무려 72% 지금 현재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석탄을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생산량이 1위입니다. 2위가 바로 인도, 인도네시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국가 같은 경우는 석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원전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외 국가들 한번 보시면요. 미국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19% 정도 원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캐나다도 거의 한 15% 정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평균적으로 보면요. 22%가 원전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 외 국가들도 다양하게 원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피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환경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기조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건설을 설명드릴 때도
이제 국내 분양보다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원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주요 국가별 원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가별로 지금 다양한 원전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이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적게는 몇 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국가만 놓고 보면요 체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튀르키, 영국, 남아공, 네덜란드, 가나, 필리핀 남아공부터 유럽 할 거 없이 지금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 아직까지는 두 주축인데 그 다음으로 저는 좀 약간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원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단은 경쟁사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이 앞서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발주를 최근 3년 동안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수주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특히 이제 전 정부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의해서 약간 원전주들이 굉장히 업황이 어두웠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전 중에서도 약간 밸류체인이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도 어디를 포커스를 둬야 되시냐면은 바로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자,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일단 시장 규모만 보면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5배가 10년 동안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망치 중에 하나는 2035년까지 이 SMR 시장 규모가 무려 630조까지 성장한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원전 중에서도 대형보다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형 모듈 원전하고 대형 원전하고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커다란 밥통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면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크기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비교해 놨는데 몇 가지만 놓고 보면요. 일단 대형 원전보다는 당연히 출력이 안 좋습니다. 자, 출력은 거의 약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크기죠. 부품 수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보통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는 부품 수가 2만 개에서 4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1만 개 들어갑니다. 대형 원전은 100만 개 들어가는데 굉장히 가격 면에서도 지금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중대사고 확률. 이 탈원전 기조가 사실은 이제 일본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중대사고 확률. 지금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만 년에 2회인데 지금 SMR 같은 경우 10억 년에 1회 정도로 예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획 구역도 약간 중요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큰일에 대비해서 반경 30km를 안전 구역을 확보해 놓는데 반면에 SMR 같은 경우는 반경 300m만 확보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다양한 단계에 있어서 SMR이 오히려 지금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유지 보수 기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핵 연료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8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무려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도 굉장히 월등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원전 밸류체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효성중공업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게는 이제 부품이 100만 개에서 적게 SMR 같은 경우는 1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큰 기업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SMR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약간 비교적 시가총액이 작고 SMR 지금 이제 주력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들 좀 이제 주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지금 요 이제 보조기기, 주변기기 요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약간 케바케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SMR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SMR 시장 정조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었냐면은 2035년까지 SMR 시장 규모가 무려 630조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세 가지의 협약을 했고, 지금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우리가 이제 체코 수주 관련할 때도 약간 태클을 걸었었습니다. 태클을 걸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한뜻으로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을 조준해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양한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원전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력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전 해체 사업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예산 37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양한 밸류체인 안에서도 약간 원전 해체 관련주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유희 매니저의 이야기, 원전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먼저 원전 섹터가 이게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일단 투자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시장에서 올릴 때 보면은 뉴스가 많을 때 그때 원전주들이 한번 쫙 올라가고, 그렇다고 괜찮겠다 해서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기는 좀 아직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송유 매니저가 원전주를 볼 때는 펀더멘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슈가 바로바로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슈고요. 약간 중장기적 관점을 보신 분은 펀더멘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정부 정책 기조, 탈원전 정책 기조 때문에 원전주들이 지금에서야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약간 다양한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뭐 핵 폐기물 관련주도 좋겠고요. 이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수주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앞전에 수주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 있는 기업들,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서 아나운서 먼저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 원전주를 최근에 가장 기대를 했었던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잖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가지고 좀 타협점을 찾으러 갔는데 어제 외신 보도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삐끗하는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도 저점이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협력을 하면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해외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수주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 모멘텀보다는 지금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은 이미 사실은 재료 소멸입니다. 지금 이제 나올 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타협이 안 되면 폴란드로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체코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애들이 이제 체코에도 제동을 걸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타협은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근데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인플레 감축법안 등등 통해서 약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원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애들이 좀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쨌든 간에 그 점유율을 다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약간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 국제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지금 원전주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중소형주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코스피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타이트한 거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지금 목요일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지금 이제 코스닥 매도가 외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 4년 동안 이 정도 매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약간 가벼운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지금 대형주 쪽으로 오히려 들어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중소형주는 잘 안 사고 맞아요. 대형주 쪽으로 사고 있고 기관들이야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팔고 있는 분위기니까 어떤 섹터든지 일단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몰리고 있어가지고 대형주도 좋게 봐야 되는 건가? 그 부분이. 대형주를 몇 개를 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특별히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단기적으로 특별한 이슈라든가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려면 중소형주가 낫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별점 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예. 댓글창에 이게 올라왔어요.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도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별이 4개나 올라왔거든요. 네. 4개나? 네. 그러면 되게 많은 이제 거죠. 다른 분들은 이제 만점. 안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긴 하는 상황인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 상태고요.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수주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제 방산 그리고 조선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전도 이제 네. 방산하고 방산과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받으면 수익이 찍혀가는 기간이 되게 장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전도 그렇게 바라보면은 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일단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약간 좀 넓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탄소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기조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약간 비교적 늦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5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글로벌 정책 기조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 뭐 진짜 급하신 분 아니면은 그래도 저는 지금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유일 매니저의 원전 별점 공개하겠습니다. 별점 올려주시죠. 성률, 이제 박철순 매니저는 3개 반, 제가 4개고 이제 민소 아나운서 3개 반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줬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일단 2가지. 말 그대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들, 원전 섹터 쿨타임 돌았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물론 다음 주는 모르겠죠. 근데 5월 안에 한번 불꽃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왜? 저도 아까 태조 이방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순환매 관점에서도 조금 한 번쯤은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워낙 지금 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1개 반을 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하고 좀 협의가 안 됐을 때 그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서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반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는 왜 하나 반을 뺐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구해줘 다음 주가 아니라 그냥 종목을 담아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를 좀 담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장기로 지금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원전 안에서요? 네, 근데 한 개 반을 뺀 이유는 일단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것들 그리고 또 반 개를 더 뺀 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아직 반등을 하려면은 이제 지지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요? 일단 그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를 좀 약간 경각심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담아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송유일 매니저는 지지선 안 만들어졌나요? 지금? 그럼 저 반개 뺄래요. 저도 생각이 좀 바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팁을 먼저 드리자면요. 정말 좋은 기업인 게 지금 계속해서 원전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폐기물 관련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점 공개 다 해봤고요. 계속해서 그럼 이제 송유일 매니저의 원전주 토픽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힌트가요. 오늘 좀 약간 깁니다. 힌트를 먼저 보실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도 수주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핵폐기물입니다. 이 핵폐기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한도 초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1, 2년 단축되게끔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종목들이 이제 핵폐기물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그런 기업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납품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원전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한 게 바로 세슘입니다. 이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유일 매니저의 원전주 토픽 힌트 들어보면서 구해주던 첫 번째 원전 중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박철순 매니저의 화장품 섹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5월의 달, 이제 가정의 달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화장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화장품 섹터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들고 나왔는데 사실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섹터들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으면서 빠졌던 주가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5월 달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매출을 뽑아내는 성수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구해줘 다음 주에 좀 맞는 그런 테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섹터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요. 화장품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도 보시면 1년 중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5월 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3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우리랑 화장품 이게 가장 또 양호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1년 중에 화장품 팔린다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네, 3월 유통업체 전년 매출에도 네 6.4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랑 좀 달라가지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실제로 지금 숫자 자극으로도 지금 3월 달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양호한 업황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4%.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 화장품. 일본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 있죠.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본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시킬 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화장품. 외국인 쇼핑 품목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화장품입니다.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액의 75.8%가요. 화장품과 향수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은 이 화장품을 그만큼 많이 구매를 한다는 의미고요. 자, 일본 관광객도 지출액의 한 32.4%가 화장품과 향수 쪽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2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요.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리고 쇼핑 만족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쇼핑 쪽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 관련된 대표적인 이 화장품 섹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지금 한국 화장품이 앞서 제가 일본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K-팝 인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쓰겠지라는 기대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소매점 운영사에서도 판매 강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강화가 되고 있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파 업체죠, 일본의 로프트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을 40종이나 추가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의 판매액이 연간으로 봤을 때 2021년도 대비했을 때 무려 46% 정도 엄청난 급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로손 같은 경우 편의점이죠. 올해 직전에 3월 달에 로손의 한국 화장품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첫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손에서도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1년도 기준이긴 한데 이때 기준치를 보면요.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일본에서 6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하는 성장률을 보여왔고 지금도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일본 화장품 수입액 중에 한국 화장품 비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의 프랑스 업체들이 거의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딱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옆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국이 프랑스를 꺾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화장품이고 일본 시장에서 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성수기 수혜인데 자, 5월 가정의 달 화장품 매출 최대 기록 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5월 달에 그만큼 많이 팔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주가도 100%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5월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수기 효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지만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단기 실적도 좋고 단기 베팅도 해볼 만한 섹터지만 2분기,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베팅까지도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5월 성수기라는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사용한 이제 액티브성 자금이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도 화장품 섹터들로 이런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지금 인바운드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화장품이죠. 그래서 외국인 인바운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행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소매점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인바운드 수요는 결과적으로 이런 매출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인바운드 회복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강도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5월 3일까지 노동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관광 재개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직은 좀 요거에 대해서는 미지수죠. 왜냐하면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아진 상태라서 요건 일단 빼도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노동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도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요.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해외로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럼 면세점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사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출국객 수가 늘어나면서 화장품, 면세점 이런 데들 매출액 폭발적인 증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수출액을 보면요. 사실 2022년도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1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었는데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화장품.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중소형주를 보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형주를 떠올리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 실적 성장폭이 중소형주 대비했을 때 좀 작았어요. 그리고 주가도 잘 안 갔고요. 실제로 보시면 일단 중소형주들 보시면 자,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죠. 그런데 성장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로 보인 기업들이 보통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밑에 보시면 뭐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독보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쌉니다. 싼 기업들이 중소형주 중에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익성 그리고 어떤 성장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도 대형주보다는 실제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스티지 효과가 요새 계속 지속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은 부담할 수 있는 선인데 고급 제품들 이런 것들이 사실 중소형 제품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스티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스크를 이제 벗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물론 대중교통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하지만 벗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매출이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예상대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고성장 말씀드렸던 고수익성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보자라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짧게 해드리자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성수기 효과도 기대되고 중국 같은 경우 또 이제 쉬는 날이 좀 길어납니다. 5월 초에. 그래서 거기서도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다음 주, 그다음에 중장기까지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소형주를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보니까 성장률이 대형주들이 되게 낮잖아요. 네. 마이너스잖아요. 그 중소형주가 더 높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 중국발 이슈가 좀 있죠. 실제로 많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관계가 또 약간 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중소형주는 그 리스크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형주는 사실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많은데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 공략하는 회사들은요. 이걸 충분히 상쇄시키도 남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성이라든지 성장률 같은 게 대형주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역대 최고 막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중소형주 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보는 게 일단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급 유입도 아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민수 아나운서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근데 아까 매니저님 브리핑 하실 때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또 뭐가 나올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네.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전년에는 확실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네. 올해는 마스크 벗으면서 그게 올라간 건데 네. 전년보다는 전월이랑 비교를 해봐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근데 전월보다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월별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2019년 이제 코로나 어떻게 보면 이전 수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수준까지 올라간 기업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해외 매출이 늘어나서 그래요. 그럼 미국이랑 일본에서 그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K-팝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쵸? 시장도 많이 뚫렸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베팅해놨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매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동남아 미국도, 쪽에서도 좀 네. 인기가 많은가요? 지금? 어떤 동남아 쪽. 동남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자꾸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제일 그렇죠. 기대감이 높았고 실제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K-팝이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중국 외 매출 비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최근 2, 3년 사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네. 떼고 봐도 좋은 섹터가 됐다 네, 이제.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송혜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네, 중소형주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소형주 안에서도 약간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편차가 많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중소형주만 놓고 보면 우리가 OEM인지 ODM인지 좀 크게 보면 나뉘는데 네. 어느 쪽을 좀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OEM, ODM하는 뭐 코스메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도 좋은데 그런 종목들은 좀 오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브랜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 OEM을 하든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하는 기업들보다는 실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더 좋습니다. 물론 한국콜마도 브랜드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체 브랜드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화장품 얘기하고 5월 가정의 달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더 투자 아이디어를 연장해보자라는 생각에 백화점 관련주들도 이제 스물스물 괜찮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연장선으로 생각해 볼게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제일 많이 살 것 같아가지고 갖고 네. 나온 그래서 거거든요. 저 질문 하나. 네. 가정의 달이니까 네. 색조 화장품보다는 5월 달에는 좀 기초 라인이 더 많이 팔리지 않나요? 더 좋은 거죠. 뭐 다 사겠죠. 잘 모르시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초 화장품은 이미 항상 꾸준하게 쓰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 주는 게 이거였고 엄마한테 네. 클리오 립스틱 해줄 순 없잖아요. 무광을 어버이날에. 쓰면 되죠. 무광을 쓰거나 네. 다 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공략한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제품 리스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십시오. 어버이날은 어떤 립스틱을 사야 돼요? 클리오 립스틱을 사면 안 되나요? 좀 중저가보다는 고가를 사드려야 좋지 않을까요? 아, 예. 클리오가 중저가 라인이어서 네,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쓰질 않아서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도 어린이날 화장품 화장품이요? 선물해줘야죠. 요새 또 많이 하죠. 요새 학생들 보면 화장품 많이 근데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요즘 학생들이 화장품 많이 쓴다고 하긴 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입장을 시켜준다는 게 네. 입장. 입장이요? 입장. 등교, 등교. 등교를. 입장이라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별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열어주시죠. 야,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만점을 송율빈 아니 오. 이게 조금 저도 저번 주에 이제 리오프닝 개념으로 한 권 가져왔는데 저 별 거의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래요? 뭐 굉장히 뭐 상반되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무엇보다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간 계절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5월이 진짜 화장품은 꾸준하게 올랐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과거적인 이력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약간 그래도 경계감에 하나는 빼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5월이라는 그런 이제 계절적을 감안해서 5개 드렸는데 J뷰티도 사실 요즘에 알아줍니다, 여러분들. K뷰티뿐만이 아니라 예. 그런 면에서는 하나를 빼고 싶었는데 그래도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은 화장품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5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원전 4개를 줬잖아요. 네. 원전보단 더 좋은 것 같아서 4개 반으로 일리가 줬습니다. 있어요. 예. 저도 원전보다 좋은 것 같아서 3개 반보다 반 더 높여서 4개를 드렸는데 오, 예. 근데 최근에 제 지인이 네.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었는데 중국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와이프한테 한국 마스크팩을 사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중국에서 한국 마스크팩이 좀 유명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4개를 줄만 했다. 아, 원전보다 좋아서 4개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4개 받을만 했다. 모쪼록 원전보단 낫다. 화장품이. 이렇게 저희들 개인적인 네, 해보도록 의견이니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저 민수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별점 공개해보고요. 이제 바로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픽 힌트 바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적 전망치의 평균이죠.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종업계 내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들이 어떤 섹터든 중요한 투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평가 종목 무엇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화장품 관련주 탑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두 섹터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고 진짜 5월에 기대가
됐고 이슈가 될 만한 두 가지 섹터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냐인데 바로 송혜인 매니저의 원전부터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채팅창에 몇 분이 이제 맞춰주셨는데요. 네.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세슘 때문에 맞추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술력이 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독자적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두실 내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원전 수혜 기업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계측기 기술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서 원전 핵심 계측기 기술을 국내 상용화한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매출 비중이 원전 관련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부 정책 기조 중 하나가 원전인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기술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무엇보다도 매출 비중이 원전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핵폐기물 관련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포화 상태입니다. 이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지금 포화 아닌 포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지금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이 핵폐기물을 가지고 몇 가지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처리 과정을 거치면은 용량 자체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우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원전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부분을 넘어서 지금 계속해서 핵폐기물 관련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비중에서 원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주가는 바닥권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더 큰 실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8,630원입니다. 매수가는 8,630원에서 8,5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7,9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때 얘기해 주셨던 핵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은 네. 경쟁사 입장에서는 좀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나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자체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약간 경쟁사 대비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원전 수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원전 지어놨던 것들로 인해서 핵폐기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장고 상태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물 최근에도 순환매가 한번 돌았었는데요. 단순히 수주 뭐 납품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약간 핵폐기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폐배터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SMR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630조까지 성장한다고 나와져 있는데요. 반대로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묘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해결 방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우진 같은 특별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특히 이제 원천 기술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천 기술의 중요성 우진입니다. 목표가 이제 한 10% 정도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철순 매니저의 화장품 섹터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두 분 다 중소형 종목을 강조해 주셨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화장품 섹터를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들이.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건 최근에 상대적으로 중소형들 중에 조정이 좀 나왔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클리오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클리오인데 이번 달 들어가지고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저항받고 밀려내렸던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온라인과 H&B 쪽에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계속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1분기 온라인 매출액은 한 18% 정도 성장, 그 다음에 국내 온라인 매출은 한 30%대 성장, 그 다음에 H&B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매출액은 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최근까지 증권사의 어떤 컨센서스, 전망치를 보면 실적이 조금 전분기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덜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멘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올 확률들이 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사실 이건 주가의 상승 모멘텀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평가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비단 이 화장품 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주를 공략하는 게 좀 좋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 업종 평균 PER이 한 70배 정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클리오 포워드 PER은 지금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는요 21,000원부터 21,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구해줘 다음 주니까요 2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고점 영역이죠. 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하단에 지금 현주가 하단에 있는 주요 1매물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전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만 원 구간을 손절가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거래일이 3일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짧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리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실적이 훨씬 매출액은 이미 앞질렀어요. 맞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주가를 그러면은 사실 한 2019년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실적을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환경 자체가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팔 수 있는 채널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을 못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중장기로도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뭐 적금 대신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도 확실하고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는 클리오였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 다음 주 오늘 원전과 화장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상반기 막바지 수익률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송윤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오실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말씀하셨다시피 거래일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자의 날, 어린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길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오셔서 정보 가져가시는 게 가장 빠른데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5월이 또 돈 쓸 때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또 꽤나 용돈도 벌어야 된다는 거 강조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화장품 섹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종목 소개해드렸던 클리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요일날은 여러분들께 항상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을 직접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장전부터 장 마감까지도 좋은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 캘린더 아직 하고 있죠?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박 캘린더 꼭 일정도 확인하면서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해줘 다음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섹터 레드앤블루 송가람 매니저, 최진웅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반도체 다양한 섹터 준비되어 있고요. 모처럼 게임 섹터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섹터 레드앤블루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별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 송률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 13.5점을 받았고요. 현재 한국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5월 가정의 달 성수기를 앞두고 그 효과로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웃바인드 증가와 함께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하면서 턴어라운드 된 점을 주목했는데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중소형주와 색조 화장품 쪽으로 유망하게 봤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클리오를 제시했고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은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원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 11점을 받았고요. 주요국들의 원전 사업 추진 방향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SMR의 규모가 2030년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관련 탑픽으로는 원전 방사능 오염이 제일 심각한 세슘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원전 수혜를 볼 수 있는 우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동사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향후 우진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힌트도 함께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섹터 레드앤블루 오늘 송가람 매니저님, 최진웅 매니저님과